네, 오늘 새벽에 축구는 다들 잘 보셨을까요? 예, 그래서 뭐 드시다가 좀 조시더라도 강의가 재미없다기보다는 어제 예, 아시안컵 응원을 열심히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CES 가서 그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 CES라는 행사는 키노트가 되게 중요한 행사였고 예전에는 뭐 엄청 그 줄을 서서 들어가다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사실 줄은 많이 줄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인상 깊게 참여했던 게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VIP 패스를 하나 주셔서 HD 현대에 이제 키노트를 들어갔었습니다. 옆에 그때 아마 같은 블럭에 그 최재원 수석 부회장님이신가요? 네, 또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홀에 한 1,800석 정도가 되는데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뭐 1,000명 넘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는 스펙스홀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혁신팀에서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되게 전문가로서 뭔가 식견을 가지고 이 행사를 참여해서 봤다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똑같이 그 줄 서서 구경하고 뭐 물어봐야 답해주고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제 뭐 AI 관련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AI가 뭐 전시품을 본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한 최근 한 20년 중에 열 한 네댓 번은 참석을 했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변화왔나 그리고 개인의 식견입니다만 이게 컨설턴트로 바라보는 게 어떤 게 뭐 새로웠나 중요했냐라는 측면에서 그냥 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그 수준에서 딱 들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젠다는 이렇게 잡혀 있고요. 저희가 뭐 파트 2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그냥 약간 뭐 회사 광고도 좀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그 CES 웹사이트 들어가면 뜨는 뭐 광고 이 캐치프레이즈인데요. All 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on이냐라고 보면 사실 뭐 세부의 서브 캐치프레이즈로 all together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코비드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이 다 온된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CES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뭐 코비드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뭐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스틸 많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모든 것이 정상화된 그래서 온된 행사라고 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사실 뭐 온이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오프돼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그 참석자들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이제 흔히 이제 그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삼성, LG 같은 주요 전자기업들이 센트럴홀에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노스홀에 자동차가 들어갔는데 이제 걔네들이 웨스트까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노스에는 뭐 헬스케어랑 자동차 부품이 좀 같이 들어와 있고 예전에 사우스에 가면 중국 회사들이 진짜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익스비터 디렉토리를 보면 셴젠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한 천 개쯤 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의외로 중국 기업들은 아직은 많이 온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뭐 그게 생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뭐 사실 정말 온이 된 거는 그 2년 전 같은 경우 LG 부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텅 빈 부스에다가 의자 바둑판처럼 의자가 놓여 있고 QR 코드를 막 찍어놨었어. 그래서 QR 코드를 찍으면 그제서야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었는데 삼성, LG 다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전시를 했었던 것 같고 물론 SK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SK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시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ESG나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것들 좀 강조하셨다면은 이번엔 그래도 되게 그 원더랜드라는 컨셉이 되게 잘 잡혀서 누군가는 그래서 뭘 보여줄 거야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실은 제일 잘 잡힌 컨셉 안에서 뭐 연계성 있게 잘 보였다라는 이제 좀 상반된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넘어서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은 사실은 자동차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리고 시스페이스랑 유레카 파크라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예전 대비 훨씬 더 뭐 확대가 됐고
그 안에는 뭐 한국 회사들 그리고 뭐 서울시도 왔었고요. 뭐 중기청 뭐 그리고 대학들도 와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저번에도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뭐 SK랑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들어와서 전시를 하셨고 뭐 어쨌든 CES의 가장 주인공인 센트럴홀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오히려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장 입구를 LVCC의 첫 번째 게이트로 들어오면 사실 LG의 부스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 많이 몰리니까 끝으로 가서 이제 소니가 원래 그 가운데를 잡고 있다가 삼성한테 내주고 그 옆으로 가더니 이제는 거의 사우스 쪽에 가까운 반대쪽 끝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두산, HD 현대 그리고 뭐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제 코웨이랑 바디프렌드 같은 것도 들어왔었고 뭐 지자체, 중기청,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사실 뭐 많이들 이제 스타트업들 데리고 들어오셨고 예전에는 네이버가 크게 야외 부스를 차린 적도 있었고 뭐 SM도 사실 부스를 한번 차려서 그 권보아 이사님이 직접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뭐 SM이나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 5년간의 뭐 CES 내지는 CTA라는 그 CES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얘기한 그 키 팀들입니다. 그래서 20년에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혁신 그 뭐 메인 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 흔히 이제 CES에 참석하지 않는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이키, 스타벅스, 뭐 베스트바이, 맥도널드 같은 회사들이 우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토픽 하에서 CES에 뭐 참석해서 키노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었고요. 그리고 21년은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전면 온라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임팩트가 뭐 실제 행사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안 열렸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22년이 이제 끝나고 새로 열었는데 사실 오미크론이 돌면서 뭐 참가 기업도 예전 같지 않았고 사실 이때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주요 참석자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코로나에 엄청 걸려서 그 삼성에서 전용기 띄우고 뭐 거기다가 한국 기업들 다 같이 실어서 왔다 그래서 막 박수 받고 했었던 게 2년 전이고 23년에는 이제 뭐 22년부터 사실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것들은 쭉 가지고 오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랑 모빌리티 이때 사실은 노스홀만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기업들이 웨스트홀까지 넘어가고 자동차 기업들이 오히려 이때 뭐 머세디스 같은 경우에 월드 프리미어를 CES에서 하는 뭐 이런 행사들이 좀 있어서 자동차 기업들 참여들이 엄청 늘었고 올해는 이제 올 온이라고 했었고요. 뭐 3대 키워드를 AI, 서스테너빌리티 그리고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 서스테너빌리티가 확대돼서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하는데 다 모든 건 휴먼 세큐리티 인간 안보를 위한 거야라는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해서 뭐 서스테너빌리티 AI는 여러분들이 편하시고 뭐 익숙하시고 뭐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인간 안보라는 것들은 서스테너빌리티에 좀 확대된 개념이어서 앞으로도 좀 계속 가져갈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CTA, 그러니까 CES를 행사 주관을 하는 CTA의 CEO가 핵심 키워드가 뭐냐에 AI랑 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뭐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혁신상 중에 거의 절반이 한국 기업들이 가져갔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AI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AI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저기 다 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AI 섹션도 따로 뭐 잠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AI란 단어는 뒤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세부 5가지 키워드로 AI 기술의 부상과 채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에 이걸 좀 깔 거긴 합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작년에 챗GPT라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면서 모두가 AI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데 스며들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데도 없는 것 같은 내지는 예전과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앞에 AI를 붙이는 경우도 엄청 많이 보였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뭐 지었는데 이제 그 모빌리티가 사실 자동차를 넘어서서 내진 자동차에 근접해 있는 PBV라고 얘기하는 Purpose Based Vehicle 뭐를 넘어서서 뭐 UAM도 조금 더 그 컨셉은 더 일찍 나왔고 제품도 일찍 나왔지만 조금 더 인프라와 결합된 형태로 나왔고 사실은 가장 크게 좀 올해 주목할 만한 게 HD 현대나 존 디어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회사들이 모빌리티 내지는 자율주행과 비슷한 서비스들을 결합해서 소개를 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이런 지속 가능성이 인간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들인가. 특히나 푸드 관련한 것들과 뭐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뭐 사실은 그 미국이다 보니까 총기 관련한 것들이 좀 많은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테크도 뭐 이게 한국에서 싸게 그 뭐 CT 찍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하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의료비라는 것들이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엄청 비싼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이 예방이나 뭐 약간은 초도 진단 같은 데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많이 선보였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공생적으로 상호 연결이 된 상태에서 예전에 뭐 스마트 X라고 스마트폰에서부터 스마트 TV, 스마트 덤띵 하던 것들에 사실 연결신을 보여주는 것들이 또 하나의 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CS로 좀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그 혹시 그 세계 3대 제가 너무 식사만 드실까봐 싸구려긴 하지만 스타벅스 상품권을 3개를 준비했고 여기 여기에 이제 탭 3개가 있을 때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건데 손 들고 말씀을 주시면 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커피 한 잔 사드실 수 있을 만한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계 3대 박람회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는 SK텔레콤 네네. 네, 맞습니다. 하나 전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현재에 있는 세계 3다 박람회, 그래서 알고 계시는 2월에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조금 더 이 모바일이나 네트워크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오시고 이파는 사실은 가전, 어플라이언스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 CS는 많이 이것들의 컨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5대 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더 있었냐라고 하면 세빗이라는 게 독일에서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컴덱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세빗, 이파, 이제 MWC는 유럽에서 열리는 것들이고 사실 미국에서 경쟁하던 게 컴덱스랑 CES인데 초기에는 CES가 참석자나 참여 기업들이 훨씬 적었어요.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뭐 더 늦게 생기기도 했지만 그 CES는 보통 1월에 했었고요. 컴덱스는 11월인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덱스에서 나왔던 걸뭐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 2개월 사이에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 11월에 열린 컴덱스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CES에서 갖고 출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CES는 여름에 연 적도 있고 여름에 했었던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달라? 컴덱스에서 다 봤던 것들 그대로 들고 나왔네라고 해서 CES가 뭐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차별화를 위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키노트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보여준 거의 저변에는 회사들이 뭐 내지는 단체들이 어떤 퓨처리스틱한 얘기를 가지고 이것들을 끌고 가고 있느냐. 그리고 뭐 제가 나중에 이제 빅 블러핑 얘기도 할 텐데 뭐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은 아니니까 우린 이런 걸 할 거야라는 것에 대한 이제 꿈과 희망, 혁신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CES가 그게 뭐 98년에 아마 처음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키노트 첫 번째 키노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키노트에서 얘기하는 혁신의 방향성들이 단순히 전 시장에서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랑은 다르게 이게 크게 이 산업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혁신의 방향이구나라고 해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참여 기업들한테 혁신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
컴덱스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CES는 점점 더 참여 기업과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대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주는 상도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키노트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는 게 그 해의 CES의 가장 중요한 담론 화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이제 크게 이 키노트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면 한 단어로 뭐냐라고 했을 때 빅 블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비슷한 용어로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합쳐지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빅 블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사실 그 중심에는 AI가 있는데 이게 사실 2023년에 저희가 챗GPT로 유발된 AI에 대한 충격 효과, 그 생성형 AI에 대한 충격 효과가 되게 컸기 때문에 중심에는 AI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고 보면 뭐 이렇게 IT 서비스에 있었던 것들이 다른 산업,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를 넘어간 산업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온 디바이스 내지는 인베디드란 형태로 이게 단순히 얹혀지는 서비스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칩셋을 사용해서 기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느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존 뭐 업과는 상관없이 AI를 갖고 우리의 업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뭐 더 나아가서 이거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에 대한 담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다양한 스피치가 있었는데 8개의 키노트 스피치라고 이게 진행된 행사가 이렇게 8개입니다. 네. 지멘스가 첫 번째 키노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하실 만한 게 로레알이 뷰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CES 키노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사실 들고 나온 메시지는 내지는 제품은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게 헤어 드라이어인데 적외선으로 이제 빛과 바람으로 같이 말린다였고, 물론 뭐 키노트에서는 우리 제품이 뭐 새로운 드라이어가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뷰티에 대한 인간의 뭐 인류에 대해서 공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테크가 뷰티에 붙었을 때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대 담론들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월마트는 CES가 한 2년 전부터 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나 지도나 그리고 심지어는 참여하는 사람들 네트워킹까지 지원해주는 앱이 있는데 올해는 그 앱이 월마트가 스폰서해서 만들어서 앱을 키면 항상 월마트의 파란 바탕화면이 한 1초쯤 떠 있다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주 볼 수 있는, 물론 뭐 미국 정부도 부스를 만들고 참여하고요. 드론이 한창 유행일 때는 미국 정부가 드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스도 있었습니다만 나스닥이 금융이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은 키노트의 좀 새로운 면이고, HD 현대가 사실은 저게 되게 잘된 키노트고, 정기선 부회장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쇼맨십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이 했었던 적은 많은데 사실 중장비가 했었던 적은 많지 않아서 8개 키노트 중에 사실은 뭐 많이 보면 5개 정도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섹터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빅 블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멘스는 요 페이지는 사실 저희가 보시면 다 결합입니다. 빅 블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버전스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산업이 내 산업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나의 비즈니스 도메인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내부의 엑설런스를 통해서 산업 안에서 우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확산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B2B 영역들도 많고 의료기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 안에서 저희가 어느새 잊혀져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결국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내부의 오퍼레이션을 좀 혁신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간 안보와 사회적 웰빙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로레알은 뭐 사실 보여준 거는 좀 당황스러운 적외선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뷰티 테크에서도 테크를 쓰기 시작했어. 예전에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데 멈추지 않고 우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 뭐 이런 제품도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산업인 뷰티테크 안에서 어떻게 확대가 될 거야? 더 나아가서 여기서도 인류의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어드레스 해볼게 정도의 얘기를 했었고요. 월마트는 뭐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월마트가 오프라인의 자이언트 그리고 온라인의 자이언트 아마존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냐가 이제 되게 화두다 보니까 우리 월마트는 뭐 브릭앤모르타르라고 얘기하는 이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 이상으로 오프라인 안에서 고객의 경험을 혁신해서 뭐 예를 들어 샘스클럽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코스코 가보시면 꼭 올라갈 때 이제 영수증 검사 한 번 더 하잖아요. 사람이 직접 체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샘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체크하는 것 없이 지나가면 내가 산 것과 내 카트에 담겨 있던 것들에 대해서 싱크를 해서 뭐 고객이 편하게 지나가게 하겠다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내부 업무에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와서 생산성을 올리겠다. 그래서 온라인이 범접할 수 없는 뭐 성과를 내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요. 이 엘레반스 헬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예전에 앤썸이라는 그 미국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명을 바꾸면서 예전에 이제 건강보험을 하다가 회사명을 바꾸면서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오퍼링들을 만드는 사업 영역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그 기존의 의료기기, 의료기관 안에서의 혁신을 넘어서서 개인의 삶에 조금 더 예방이나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진단이나 뭐 사후 처리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의료 기술들이 대부분 그 노인 실버에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사실 올해는 뭐 여성까지 좀 확대가 된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들 AI를 얘기하는 뭐 섹션입니다. 그래서 현대 HD 현대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장비를 만드는 걸 주로 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제품 이미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HD 현대에 전시된 모든 중장비는 그 소위 말하는 칵핏 조종 오퍼레이터가 탑승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내지는 자율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해당 공간 안에서 그 이것도 뭐 X as a 서비스 전체 작업장을 중앙에서 무인으로 컨트롤하고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뭐 24시간 작업도 관리 가능하고 작업자들이 실제 뭐 필드에 나가서 있는 숫자도 훨씬 줄어드니까 뭐 이들의 세이프티도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뭐 되게 뭐 큰 담론의 그 산업의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뭐 퀄컴과 인텔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들이 워낙 뭐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좋은, 더 알맞은, 더 뛰어난 칩셋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산업의 여러 군데 확대할 수 있을 거냐. 예를 들면 이제 텔레콤 분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원래 모바일용으로 개발된 칩셋인데 이번에 가보면 스냅드래곤이 그 자동차의 디지털 셰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네들 스냅드래곤은 이제는 오토모바일의 디지털 셰시다.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차의 형태를 이제 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냅드래곤의 이제 용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차량용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려는 뭐 모습들 같은 것들이 보였고요. 인텔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결국은 이제 그 혁신적인 금융 AI,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흔히 이제 로봇 투자라는 게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친구가 뭐 이거 오를 거야, 이거 내릴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존하는 데이터를 갖고 조금 더 AI에 기반한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 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뭐 이 리스크나 프라우드 같은 것들도 같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금융 범죄를 근절하는 것과 이 금융 투자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는데 AI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키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키노트도 키노트지만 사실은 이제 행사장에서 가서 이제 보고 좀 느끼는 것들이 뭐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요 8가지 정도를 좀 뭐 핵심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뭐 뒤에 있는 여러 가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 중에 제일 핵심 3가지를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뭐 AI 에브리웨어인데 또 AI가 노웨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자동차를 넘어서서 확신한 것, 그리고 사실 저는 예전부터 뭐 LG 삼성의 TV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디스플레이가 원래 이 혁신과 기술 진보가 멈췄었던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 요 3가지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뭐 사실 전 시장에서 엄청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조금 더 미래로 갈수록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띠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저희 그 인사이트 팀에서 이렇게 계속 앞에다가 그런 대화형을 넣는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해서 그런데 사실 AI가 워낙 핵심이다 보니까 뭐 AI는 어디 모여 있냐 그리고 이제 그 가보시면 그 언론사나 여행사들에서 이렇게 패키지처럼 모아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 와 보시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AI 관을 찾거나 AI를 제일 잘하려면 어딜 가야 되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정말 AI는 에브리웨어에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AI가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에 챗GPT가 엄청난 임팩트였죠. 모두가 젠 AI를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뭐 텔레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통신 회사인데 AI를 하는 게 아니고 뭐 AI 회사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천명하셨던 적도 있을 만큼 AI가 작년에 화두이다 보니까 그 AI가 뭐 이 큰 주제로 떠오른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조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젠 AI랑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불렀었고 좀 다른 개념으로 불렀었던 것들이랑 어떻게 좀 올해는 달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예전엔 가전 회사들이 그리고 IT 서비스 회사들이 만 AI를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은 모든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센싱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센서 기술로 예전에 가보면 그 라이다 보면 이제 사람들 잡히는 것들만 막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자기네들 그 이미지 센서가 픽셀이 어떻고 이런 스펙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가지고 온 이미지를 내가 그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내 앞에 있는 게 뭔지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로보틱스에도 적용이 되고 스마트 홈이나 시티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화두라고 얘기를 할 것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AI가 닿는 범위가 확대된 것 하나, 두 번째가 AI가 단순히 IT 서비스에 있던 것들이 SK도 그 부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성능 메모리 HBM3가 훨씬 더 AI를 돌리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는 이제 시장에 프로모션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고성능 내지는 병렬 처리 이렇게 밴드위스가 높은 것들을 AI에 최적화된 이란 단어로 좀 요약을 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삼성도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 있어. 자신네들 그 팀 삼성 안에서 움직이는 내지는 별도로 인수한 스마트 띵스 안에서도 AI 생태계를 얘기를 하고 TV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한 AI 칩셋을 썼어. 사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칩셋 안으로 들어오고 그 칩셋 안으로 들어오고 온 디바이스 인베디드 된다라는 거는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붙였다 쓰다 보니까 그 온 디바이스에 넣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내 개인 정보 내지는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보안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개인화가 조금 더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속도가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그 폭스바겐의 IDA라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 전기차 및 뭐 자율주행 플랫폼에 들어가는 세렌스라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폭스바겐의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챗GPT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단순히 스피치 투 텍스트로 내가 어디 갈래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문자로 바꿔주는 걸 떠나서 내가 필요한 뭐 검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주는 되게 확대된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는 내가 자동차에서 뭘 그리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필요해. 내가 자동차에서 쓰는 것들은 되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는 사실은 뭐 특히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에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 자동차에 필요한 학습은 딱 자동차에 필요한 것만 시킬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영역에 특별한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서 그것만 갖고 학습을 시키는 AI 플랫폼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왜 네트워크 끊겨도 쓸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방향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가 엄청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인텔도 퀄컴도 우리가 AI에 조금 더 적합한 칩셋을 만들고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뭐 플랫폼 하에서 단순히 예전에는 뭐 대화형이라고 한다면은 텍스트를 넘어서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미지 생성하거나 만들거나 조합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휴먼 서비스, 예전에 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그 인간형 그 저기 비서 서비스가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 향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월마트도 자기네들 내부의 그 상담 센터를 결국은 오픈 AI에서 가지고 온 LLM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로 구축을 했어. 이게 사람들은 더 그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고 고객들은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게 또 뭐 B2B 측면에서는 지멘스는 이제 디지털 트윈, 똑같은 오프라인 환경을 온라인에서 저희가 잊혀졌었던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했을 때 안전성이나 뭐 실제로 비용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작업 효과성을 다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 HD 현대도 비슷한 걸로 사이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사이트를 S를 안 쓰고 X를 사용을 해서 전체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사람 없이 내가 그 디지털 트윈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왔고요. 로보틱스도 사실 예전에는 뭐 당연히 그 보조해주는 기능의 웨어러블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요즘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AI,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한 AI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협동 로봇이라는 것들은 내가 뭔가 옆에서 사람 팔 같은 것들이 툭 튀어나오면 안전을 위해서 멈춰야 돼.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옆 작업자들의 속도와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게 로봇과 로봇이 붙으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놓은 거를 뭐 예를 들어 똑같이 픽업해서 옮기게 되는데,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놓는 위치도 달라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미세 조정들이 사실 필요한 것인데, 뭐 그런데 AI가 얹혔다거나, 두산에서 가져갔었던 이 스타트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내놨던 것들은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단순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은 크기의 파슬들을 정리를 하는 것들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형의 형태, 박스 크기가 다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흐트러놔도 AI가 판단을 해서 집어서 분류와 다시 쌓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예를 들어 재활용을 하는데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을 로봇 암이 집었을 때 이건 플라스틱이야 라고 해서 플라스틱에 넣고, 이거는
뭐 알루미늄 캔이야라고 해서 알루미늄에 넣고 뭐 이런 정도의 구분이 가능한데,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퀵소라는 스타트업이었고, 얘네들이 원천 기술은 아마 이게 TDK에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 터치를 할 때 저희는 다들 핑거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네일로 터치를 했을 때 소리와 면적, 그리고 너클로 터치를 했을 때 소리와 면적이 다른 걸 가지고 똑같이 플라스틱을 집었을 때 나는 소리랑 텐션, 알루미늄을 집었을 때 나오는 소리와 텐션을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들을 분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로보틱스에서도 단순히 로봇이 다관절이 되고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한 시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판단으로 좀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왼쪽에 보시면 인텔은 뭐 AI 에브리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텔 SDN SoC를 가지고 뭐 수석 부사장님이 엄청 우리 이제 자동차 칩도 만들고 뭐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퀄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냅드래곤은 이제 더 이상 모바일용 칩이 아니고 디지털 셋이야, 자동차의 디지털 셋이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칩을 기반으로 만드는 진영화 내지는 플랫폼화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가전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은 AI for All이라고 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크게 이렇게 배너를 딱 맞고 들어갔었고, 예전과는 다른 게 예전에 이제 개별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AI를 품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삼성이 이제 요즘도 이제 팀 삼성 뭐 내진 스마트띵즈를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 기어를 끼고 있으면 환자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그러면 얘가 AI를 가지고 쓰러졌, 이게 그냥 단순히 엎드린 건지 무슨 운동을 하려고 움직인 건지 아니고 심박이랑 뭔가 이게 이 센서로 들어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니 이 사람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내지는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니까 911 콜을 해줘야 돼. 라고 한다면 요것들이 그 팀 삼성이나 스마트띵즈 안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이 사람이 어디에 쓰러져 있고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러니까 시계가 그냥 떨어져 나간 건지 아니면 시계를 여전히 차고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를 로봇 청소기가 와서 같이 센싱을 한다거나, 뭐 그것들을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뭐 애완동물에 대해서 뭐 볼리라고 이게 로봇형 뭐 AI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협업을 하는,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최근 며칠간 냉장고 문을 덜 열었어. 후커를 많이 안 썼어. 온도가 안 맞는데도 조절을 안 했어. 되게 위급한 상황이야라는 클루들을 조금 더 협동으로 많이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고요. LG는 이제 뭐 공감지능이라고 이제 홈허브가 뭐 구글 홈이라는 솔루션을 사실 가져오긴 해서 뭐 홈허브를 활용을 한다던가, 사실 LG는 의외로 그 저기 하만을 인수한 삼성보다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알고 있는 그 에스컬레이드, 남자분들 아실 텐데 신형 에스컬레이드 보면 34인치인가 38인치 디스플레이도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삼성은 팀 삼성이라는 자기네들 파급력 있는 제품, 특히나 이제 모바일을 아직 갖고 있다라는 제품 안에서 좀 더 보여주려고 하고, LG는 모바일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 진출하는 자동차를 엮어서 좀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월마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가지고 뭐 거기에 솔루션 뭐 쓰는 오픈 AI, 뭐 많은 것들을 풀어줄게.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 긴 영수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뭐 월마트 독점 데이터랑 애저 오픈 AI LLM을 가지고 카트에 담은 상품들이 실제로 그냥 통과할 때 자동 결제가 되거나 결제가 안 된 제품들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좀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모빌리티인데, 6회공 전 분야가 전동화, 뭐 현대기아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중에 레벨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에 그 커피 상품권 나가는 퀴즈입니다. 레벨 1, 2, 3, 4, 5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 분? 네, 뭐 제가 그 토시 하나까지 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냥 대충 말씀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커피는 제가 하나 먹도록 하는데 이제 흔히 레벨 제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주차하다가 뭐 물건 있으면 이머전시 브레이크 밟는 게 사실 레벨 제로의 얘기고 되게 쉬운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레벨 1과 2에서는 핸즈 오프가 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의 상황에서 레벨 3와 4에서는 아이즈 오프가 됩니다. 내가 제한된 상황에서 딴 데 좀 봐도 돼. 계속 안 봐도 돼. 레벨 5가 되면 사실은 이게 핸즈 오프, 아이즈 오프가 다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그 자동차 회사들 보면 우리 뭐 2028년까지 2030년까지 레벨 3, 레벨 4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치사하게 2.5 이런 거 쓰잖아요. 숫자 10가지 세겠다 그러고 뭐 9 반, 9 반의 반, 뭐 9 반의 반의 반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최근에 차 사신 분들 보면 생각보다 에이다스가 잘 먹히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운전하면서 엄청 좋은 스타일이어서 에이다스 키고 가면서 이게 나를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진 못해도 길 끝에 가더라도 내가 죽지 않게는 해줄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있는 편인데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온맵 기반으로 뭐 램프도 빠져나가고 사실 미국에서는 신호등도 보고서 앞에 차가 없더라도 근데 얘네들이 왜 이걸 레벨 3, 4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 물론 이제 기술적인 리퀘어먼트를 얼마나 채웠냐도 있지만 끝까지 2.5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 네, 네. 레벨 2까지는 운전자 책임이고요. 레벨 3부터는 제조사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얘기죠.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뭐 저희가 흔히 뭐 에티컬 이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운전자를 죽일 거야, 보행자를 죽일 거야, 차 주인인데 뭐 차 주인은 차 주인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고 길 가는 사람 2명, 3명을 살리면 그게 더 사회의 큰 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2까지는 2.5, 2.7, 2.8, 2.9까지는 운전자의 책임이고요. 사실 3, 4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게 또 이렇게 앞에 썰을 풀었냐 하면 이렇게 사실 기술 개발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차이를 보면 모빌라이라는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해라고 해서 레이다, 라이다를 쓰는 기술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 라이다가 이렇게 회전형이어서 차 위에 올려놓으면 무슨 택시 경광등 같은 게 있고 이게 뺑뺑뺑 돌면서 360도를 다 긁었는데 요즘은 가보면 뭐 지난주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으로 평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누가 10만 불이 넘는 차에 이 경광등 같은 걸 타고 다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사진 조금만 찾아보시면 모빌아이들도 이제 평면형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외관도 상당히 문제가 안 되고 사실 센서 하나에 10,000불, 20,000불 하던 것들이 가격도 엄청 떨어져서 요즘은 차에 들어가는 것들 뭐 그 라이다 다 박아도 20,000불 언더 뭐 내지는 10,000불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삶을 안 넘어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근데 이 기술이 그러면 거기 계속 있을까요? 네. 다른 데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를 벗어나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 보시면 로보택시 뭐 내지는 이게 자율주행이 100%안 되는데 누군가는 물류 회사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뭐 물류 운송을 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도 이렇게 레벨 1, 2, 3, 4에도 보면 내가 항상 해도 되냐 제한된 상황에서만 되냐 이런 것들 차이가 있듯이 물류나 자율주행도 보면 상황이 제한되면 훨씬 더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보택시를 대한민국 전체에서 운전자 없이 돌리기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종로구 안에서만 돌리는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엄청 쉬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종로구 안에 있는 모든 길과 도로와 코너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길이 어떻게 꺾이냐라는 것들은 데이터화 시켜서 학습시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물류 회사도 이게 라스트 마일을 하는 집 앞으로 가는 것들은 힘든데
예를 들어 서울의 어디에서 뭐 경기도 어디에 물류센터까지 가는 것들은 내가 이용하는 길의 루트 옵션이 2개,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사고 내지 않고 옮기는 것들은 훨씬 뭐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AI가 점점 발달하고 자율주행이 발달했다니까 모빌리티 측면에서 옆에서 조금 쉬운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로보택시가 그랬고 PBB라고 얘기하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는 것들이 그렇고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중장비들이 그런 거죠. 중장비는 뭐 시속 120km로 달릴 필요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작업 환경에서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뭐 차들이 엄청 거꾸로 온다거나 뭐 보행자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운 컨디션이긴 하거든요. 물론 차선도 없고 뭐 이 고저차도 심하고라는 이제 그 산업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다양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자율주행 기술들을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는 게 뭐 결과적으로는 PBB 그다음에 뭐 중장비로 좀 많이 넘었고 사실 한 1, 2년 전에는 해상에서 배를 자율주행하겠다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차선이 없는 대신에 조류를 읽고 파도를 읽어야 되는 뭐 어려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개념이 전동화가 엄청 확대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V 마지막 카드 하나 남은 거죠. 예. EV가 자율주행에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테슬라가 자율주행도 잘하고 EV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두 개의 개념은 뭐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왜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이미 자기 차들을 계속 잘 만들어내는데 ID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조금 더 자율주행이 열심이고 현대차도 제가 그 플랫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 자율주행을 좀 더 열심히 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제 EEA라는 건데 Electric Electronic Architecture. 예, 저 사실은 경영학과 나온 문과생이라서 뭐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자동차가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전자기기들이 점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전선에 가까운 와이어링 하네스로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차량 무게에 얘가 뭐 많이는 5, 60%까지 가고 뭐 적어도 40% 이상 나오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캔 통신 같은 걸 합니다. 이거를 전기차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온이 될 수 있고 전기차로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 때 프롬 더 스크래치 개발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보면 CPU 뭐 이게 완전 개별이었다가 조널이라고 얘기를 해서 4개의 큰 CPU를 가진 그리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 듀얼로 하나를 카피를 해놓긴 하지만 센트럴라이즈드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전자 전기적인 아키텍처를 만들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고요. 이걸 해놓으면 차에서 붙어 있는 다양한 전자 장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같은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 뒤로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그 캐터필러랑 존디어는 아직도 보시면 그 운전석 엄청 크게 있어요. 핸들이 있고. 근데 이게 새롭다,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쟤네들을 전동화 시켰기 때문이에요. 전동화 시켰다라는 얘기는 곧 H현대나 두산이 얘기하는 사람 없이도 가는 것들에 엄청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그 소재적으로도 그 쇠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강도와 경도가 나오는 대체 이 머티리얼들을 중장비에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거 예전에는 그냥 다 큰 쇳덩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가 된다 보면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UAM도 마찬가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현장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그
그게 아마 4년 전이었을 거예요. 소니가 자동차를 부스에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소니가 드디어 자동차를 만든다. 근데 또 한 언론에서는 무슨 수로 걔네가 자동차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애가. 그래서 저거는 그냥 부품 팔기 위한 컨셉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소니랑 혼다가 JV를 만들죠. 아, 정말 자동차를 만드는구나. 근데 또 어떤 언론은 뭐 거기다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가 JV를 할 때는 연간 생산 대수를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만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니까. 근데도 그때도 연간 생산 대수를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쇼구나라고 했는데 올해 소니 부스랑은 별도로 옆에 이 아필라 소니랑 혼다가 JV를 만든 아필라 부스를 차렸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차량을 제시를 했고 저기는 또 스냅드래곤이 숟가락을 얹어서 야, 여기에 칩셋은 우리 거를 기본으로 써.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여기서 결국은 자동차 기업의 전동화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자기기들 뭐 소니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니콘 캐논 하지만 지금은 아마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제일 잘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뭐 저희가 삼성에서는 차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 전자 전기 어플라이언스 이래서 소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져간 그 아필라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기아차 PBB는 이게 이제 모델 이름을 그 PV5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라인업 5종을 PV5부터 7, PV1 그리고 PV5의 또 베리에이션들도 보여주는데 안에 가보면 사실은 운전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는 알아서 움직이고 안에 탄 사람들은 당연히 이동하는 이게 조금 더 뭐 물류에 적합하거나 뭐 특수물질 이동에 적합하거나 장애인용이거나라고 해서 이제 PBB의 형태로 나오고 사실 그 현대차에서 이제 뭐 키노트는 아니고 미디어데이 하실 때는 요것들이 들어가는 사실 모빌리티 허브의 개념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으로 모빌리티 허브로 이동을 하고 모빌리티 허브는 UAM 그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의 대기실 내진 저희가 흔히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이제 포트로 전환될 수 있는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모비스는 사실 되게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큰 부스 하나에다가 차 한 대 갖다 놓고 크랩 드라이빙이라고 이제 저것도 이제 예전에는 그 불가능했었던 기술이죠. 전동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인데 예전에는 엔진은 하나여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의 동력들은 흔히 얘기하는 파워트레인을 타고 각 바퀴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전동화가 됐으니까 모터가 바퀴에 직접 달리는 거죠. 바퀴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 벤츠 S 클래스 사고 돈을 좀 더 내면 뒷바퀴가 조금 더 돌아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내연기관을 썼을 때 파워트레인 썼을 때는 이제 그 바퀴의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는데 모터가 바퀴에 붙으면서 저게 90도까지 가다 보니까 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저기 조금만 그 크랩 드라이빙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옆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계속 뭐 전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현대차가 그 포리투 다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기네들 모빌리티랑 SDV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현대차에서는 이제 포리투 다스에서 가지고 온 SDV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라는 목겁을 보여주고 SDV 안에서는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PBB나 다른 모빌리티 얘기들을 좀 담론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있군요. 이게 스페이스라는 건데 결국은 요 작은 스페이스라는 것들이 큰 이 부스 같은 데 들어가고 이것들에서 충전을 하면서 이것들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모빌리티 허브로 사용될 수 있는 뭐 저기서 저게 바로 그냥 UAM에 결합이 돼서 날아간다던가 하는 컨셉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한 7년 8년 전에는 그 야외에서 사람 탈 수 있는 드론에서 좀 띄우기도 했었거든요. 엄청 높이 나는 건 아닌데 뭐 살짝 떴다가 내리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컨셉들은 좀 뭐 많이 굳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SK도 보니까 그 UAM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뒤쪽 까만데 잘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와이어로 당기시는 뭐
그런 전시물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실내에서 사실 못 띄우는 거고 뭐 그것들을 이런 컨셉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선은 좀 덜 보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다양한 이제 플라잉 카들이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런스윅 같은 경우에 전기 추진 선박 이제 저것도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선박에서도 전동화가 이루어지면 자율주행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첫걸음이고요. 예, 예, 요거 예, 여기 네, 사람 타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약간 놀이기구 같은 건데 이 선이 엄청 잘 보였어요. 그래서 뭐 근데 사람들 엄청 많이 좋아해서 타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하이드로젠 트레인도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이걸 보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수소로 하셨을까? 그냥 전기로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컨셉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현대차는 이제 그 예, 슈퍼널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EVTOL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을 내서 보여줬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얘도 나는지 안 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뭐 테스트는 하시겠지만 전시된 것들은 사실 실제로 띄우는 것들이 아니어서 예, 아까 보여드렸던 중장비가 전동화되고 무인 장비들이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뭐 이거 이제 뭐 X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기계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작업장을 컨트롤하는 서비스를 같이 팔겠다는 개념들도 나와서 새롭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는 원래는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자동차로 끝날 수도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진 기술들을 조금 더 낮은 퀄리티랑 레벨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것들이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 남았네요. 생각보다 제가 말을 잘 털었나 봅니다. 뒤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로봇입니다. 로봇이 예전에는 그냥 자동 작업 수준에 멈췄다라고 한다면은 뭐젠 AI가 붙어 있다는데 사실 확인해 볼 뭐 방법은 없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보면 뭐 저는 솔직히 대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젠 AI가 붙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가면 현대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난 다음에 보셨던 사족 보행 노란색 개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족 보행하는 로봇이 있었는데 이게 2년 전에는 사실 엄청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그 현대차 분들이 전시장 부스에서 엄청 고생하셨던 게 그 중간에 고장이 났나 뻗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직원분들이 이제 뭐 임원분들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겠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놔둬? 치워 빼.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둘이서 들기가 버거워서 이렇게 가서 치워놓으면 다른 임원들이 오셔서 야 그거 왜 안 꺼내놨어? 그거 고장나서 안 움직이는데요. 야 그냥 눕혀놔. 걔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낑낑 들고 나와서 이제 두 마리를 이렇게 앉혀놓으면 또 다른 임원이 와서 야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 거 왜 또 꺼내놨어 집어넣어.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만 한 세네 번 하는 걸 봤는데 올해는 거기에 이제 머리 부분에 이 뭐라 그러죠? 이 그립할 수 있는 로봇 암이 하나 더 달린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얘도 이제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하루 종일 이 로봇 암이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 볼리 같은 경우에 AI가 탑재된 로봇이라는데 뭐 사실 이것도 AI가 어디 어떻게 탑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로봇이랑은 차이점은 카메라 센서를 달아서 내가 집에 없을 때 볼리가 돌아다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니까 고정형 CCTV를 그냥 이동형으로 바꾼 게 하나 있고 그 삼성이 그 프리스타일이라는 그 프로젝터 작은 이동형 프로젝터 보신 분들 이제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 안에 집어넣으니까 얘가 예전에는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이 됐는데 이제 얘가 직접 이제 프로젝터를 눈 부분이라고 보이는 데서 달고 보여주다 보니까 아웃풋이 하나 더 인터페이스가 늘어나다 보니 뭐 여러모로 활용도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뭐 아예 이제 프랑스 스타트업은 이제 뭐 1.2m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가 사람 안내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그뭐 LG 클레오나 아니면 요즘 이제 식당에 가보면 간혹 이제 서빙 로봇들 있잖아요. 뭐 그것 대비 엄청난 차이가 있냐? 그냥 대화하는 기능들을 하나 넣은 것 정도일 수도 있다. 네.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뭐 LG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가 있다.
그다음에 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카 더 솔터라는 게 잡았을 때 소리랑 압력을 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머티리얼 판단해서 옮기는 것들이고, 예. 그다음에 HL 만도는 그 이거 뭐 어디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HL 만도 겁니다. 정확히는 HL 클레모브 거고, 현대차랑 이 협약이 돼 있어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들어간 ADAS 기술을 갖고 있는 HL 만도다 보니까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주차 로봇, 예, 사실은 PBB죠. 일반 우리 승용차에서 레벨 4라는 얘기는 아직 못하니까 특정 용도용으로만 쓰일 때 레벨 4를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들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지멘스가 의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흔히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이제 로봇 뭐 다리나 암 같은 경우에 사실 엄청 특히나 이제 뭐 장애인 분들이 구매를 쉽게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들이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뭐 사람의 행동을 도와주고 힘을 늘려주는 것들은 산업용 장비 내지 군사용 장비로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걸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한테 가지고 온 게 이제 3D 프린팅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이 AI를 항상 AI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AI 시뮬레이션 통해서 최적의 커스터마이저를 해주는데, 실제로 가격은 1,000불 언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이 내려온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게 볼리라는 건데, 집 주인이 이제 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카메라로 볼 수도 있고, SK 브로드밴드 분들도 계시다니까 그 강아지용 채널 같은 것들을 틀어서 뭐 강아지랑 놀아주기도 하고, 예, 요거는 이제 현대차 건데, 예전에 요거 없었는데 요거 나와서 하루 종일 얘가 이제 팔을 막 이러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건설사들은 뭐 컨셉으로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게 물류 로봇 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요런 게 이제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정형화된 박스들을 정형화된 형태에 옮겨 넣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적용을 해서 이것들이 각각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센싱을 하고 어느 정도 무게로 들어야 되는지를 해서 제한된 공간에 알아서 테트리스 하듯이 최적의 적재를 한다. 그리고 만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게 차 밑으로 들어가서 직접 들어서 차를 옮겨서 뭐 주차장 활용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었고요. 요거 보시면 사실 두산이 TDK에 인수가 된 게 맞네요. TDK고 로봇 암은 두산 로보틱스를 거를 사용을 하는데, 요 그랩 하는데 센서가 판단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뭐였냐면 이 옆에는 얘처럼 이제 AI를 가지고 다양한 파슬들을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해서 딱 한 군데 모아주는 것들을 보였는데, 걔는 이미지 센서를 써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소리 센서랑 앞 센서만 있어서 이미지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내가 원하는 데 딱 갖다 놔야 그거를 집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조금만 옆에 놓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게 부분 기술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집으면 이게 뭔지를 아는 기술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뭐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인기 있었던 건 옆에 그 커피 타주는 기계였어요. 뭐 커피 머신들 사실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뭐 그것도 물어보니 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당황하는 거죠. 이거 레시피 추가하려면 사용자가 소비자가 어디서 뭐 코딩을 하거나 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라고 얘기했더니 백엔드 개발을 새로 해야 되고 메뉴 하나 추가하는데 3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누가 쓸까요? 라는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사실 의미 있는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주제,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동안 관통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뭐 지속 가능성은 아마 2년 전에 SK 그룹도 사실은 서스테너빌리티에 주목하셔서 부스를 만드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뭔가 이렇게 돌면서 도장을 다 받아서 가면 그 비동물성 프로틴으로 만든 햄버거를 먹으러 센트럴 홀 저 끝에 가서 줄을 서야 돼서 쿠폰만 받고 먹진 않았습니다만, 먹어보신 분들에 따르면 꽤나 맛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당연히도 리뉴어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더 잘 쓸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스마트팜으로 옮기고 아까 뒤에 말씀드린 이제 그, 그 휴먼 시큐리티에 활용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확대된 개념이 조금 더 인클루시브, 다양성,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은 앞에 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장애인들이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래서 뭐 레이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룩소티카가 사실은 아시는 안경테 브랜드의 한 70% 80%를 다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용 보청기 안경, 뭐 그리고 이 유메이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의 웨어러블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거는 그 이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이제 인간 안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인간 안보는 뭐냐면 사실 유엔에서 휴먼 시큐리티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요런 그 7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식량 안보, 우리가 점점 사막화도 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속 키우면 뭐 방구를 많이 껴서 뭐 탄소가 증가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서스테이너블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전 지구가 또 먹을 수 있는 푸드 세큐리티는 뭐냐, 그리고 스스로 내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들이 비싸거나 접근성이 안 좋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접근성이나 안전, 그리고 경제, 모두가 그래도 자기 스스로 경제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할 거냐, 환경 보호, 뭐 그다음에 개인 안전이나 이동성, 커뮤니티 보안, 정치 자유까지 뭐 사실은 큰 개념으로 휴먼 시큐리티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계속 이제 앞으로 뭐 뭔가 이제 기술적인 텀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이 기술로 뭘 할래? 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랑 같은 확장된 개념으로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올해는 사실 이제 뭐 크게 2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푸드고, 두 번째는 뭐 조금 피지컬 세큐리티였는데, 에어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팜만 하더라도 땅에 심는 게 아니고 뭐 사실은 수경 재배에 가까운 것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라이트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빨리 잘 크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걸 떠나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팜 자체를 공기주입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물 인프라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수경재배였다면 물 인프라 없이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키우겠다라는 컨셉이고, 이제 보쉬 같은 경우에 총기 감지 시스템인데, 사실 여긴 AI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 자체는 그냥 예전에 보던 CCTV랑 똑같은데, 그랬을 때 보이는 또는 숨겨져 있는 총기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 조금 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뭐 흔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난데없이 쇼핑몰 위에서 뭐 미친놈이 총 쏘는 경우도 있으니까, 총성이 들렸을 때 그게 어느 방향 어디다라는 얘기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컨설팅 2004년 정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 78년생입니다. 저는 흑백 CRT TV도 받고 컬러 CRT TV도 받고 PDP TV도 받고 LCD TV도 받고, 비싸서 OLED TV는 못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구경은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컬러 CRT TV가 LCD나 PDP가 머저리티가 아니던 시절에도 사실 OLED 기술은 나와 있었거든요. 다만 이것들이 얼마나 싸고 큰 사이즈로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그로부터 한 30년 넘게 흘렀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기술의 끝판왕은 아직도 OLED이긴 해요. 넘어가는 기술들이 안 나왔습니다. 뭐 사실 FED라고, CRT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총을 뒤에서 쏘는 방식이잖아요, 전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자리가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FED란 기술은 전자총을 픽셀 개수만큼 받겠다라는 무식한 발상에서 나온 거죠. 엄청 무겁고 힘들고 비싸다 보니까 시장에 못 자리를 잡았고, 근데 뭐 OLED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냐? 물론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LED라는 게 그거를 뭐 개선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한동안 계속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3D가 잠시 뭐 2000년대 중반에 나오면서 글래스리스 3D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좀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3D 시장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TV 내지는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계속 제품 갖고 와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LG가 원래 이제 센트럴 홀 들어가면 첫 번째 문 앞에 있어서 LG는 항상 딱 들어가면 그 미디어 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OLED 기술을 쓰니까 공유를 엄청 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LCD는 백라이트가 뜨려주는 걸 LCD가 이제 전화가 통하면 열리고 막히는 거다 보니까 막았을 때도 빛샘이 있어서 블랙이 조금 완전한 블랙이 아닌데 OLED는 자발광이다 보니까 온 오프가 돼서 블랙이 엄청 선명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디어 월을 이 커브드 OLED로 엄청 멋있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걸 싹 다 걷어내고 이 트랜스페런트, 그러니까 이게 아마 LG 시그니처 OLED T라는 제품이고 15장의 트랜스페런트 TV를 갖고 이제 띄웠던 거죠. 앞에 거 걷어내고. 요건 동영상 잠시 보실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좋을 텐데 뒤가 다 비치는 기술이고 사실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LG 전자가 아니고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LG 전자가 여기다가 뭘 얹었냐면 들어오는 파워와 인풋 아웃풋을 다 와이어리스로 만들었어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삼성도 똑같은 거를 마이크로 OLED로 트랜스페런트를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냥 임팩트가 부스 저 안쪽에 있는 것과 이제 얘네는 통과해서 뒤가 다 보이는데 삼성이 보여준 건 이제 통과해 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앞뒤가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 저 부스 안쪽에 지금 보시는 이 방송실 같은 것처럼 스크린을 두 장 겹쳐 놔서 안에다가는 안쪽 스크린에서는 TV 중계가 이루어지고 바깥쪽 스크린에는 이제 선수 스탯이나 기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스크린에 오버레이 한 거랑 이게 트랜스페어런트라서 다른 정보가 뜨는 거랑 사실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는 엄청 쉽지는 않아서 뭐 임팩트는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저는 어쨌든 이번 시에서 제일 뭐 숨을 허걱하게 만든 거는 요거이긴 했었어요. 이게 첫날 보면 이게 그 화요일부터 보통 목요일 그 금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은 미디어 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아무도 없는 깨끗한 사진을 언론에서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화요일 날 지나가서 못 찍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의 IT 박람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무선 올레드 TV가 아닌 투명한 올레드 TV입니다. LG는 세계 최초 투명 무선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방문객을 맞이했는데요. 선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77인치 투명 올레드 TV 15대가 마치 춤을 추듯 앞. 아까는 키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로 바꿨는데. 알고리즘이 뒤로 움직이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완전히 환상적인 이런 미디어 것들은 길을 아트. 막은 상황이고요. 보고 겨울 있으면 남으면 화면에 빨려 비가 들어갈 다 것 같네요. 통과되는 상황이라서 관람객들도 입구부터 멈춰서서 이게 놀란 제일 표정과 미소를 압도적으로 감추지 못하네요. 가장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보시면 시그니처 올레드 TV는 이제 곧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LG는 투명 올레드가 바꿀 라이프 스타일도 선보였습니다. TV인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거는 보시면 뭐 이것도 제가 찍어온 게 워낙 커접해서 이거 삼성 부스 얘긴데. Let's see what they have new right here on CES 2024. So let's go and find out. Let's go. All right. So the first thing I finally 마이크로 coming to a OLED size that TV예요. is 그래서 something 이거는 that you could probably put 장점은 in your 뭐냐면 phone. 이거는 LED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OLED나 LCD처럼 원장 사이즈랑 상관없이 조립해서 옆으로 계속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랑을 하려고 이건 TV 사이즈이긴 한데 뒤쪽에는 엄청 와이드를 갖다가 놔서 자랑을 하는 건데 발열도 사실 엄청 심하고 아직 두께 해결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OLED TV 옆에서 보시면 종이 한 장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LED TV는 아직도 두께가 한 1인치 정도, 뭐 1인치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두껍죠 여기는. 발열도 심하니까 저기에 이제 그 히트홀도 엄청 많이 찍어놨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랜스퍼런트가 그러니까 요 마이크로 LED 기술 이것도 똑같이 화소 하나에 LED 하나씩이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퍼런트를 만든 게 삼성이 들고 나온 죄송합니다 이게 네. 이제 이게 훨씬 뭔가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이크로 LED는 뒤에 요거거든요. 모르시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불꽃은 앞 스크린에서 터지고 이 뒤쪽 스크린에 건물이 있는 거긴 하거든요. 축구장인데 현장에서 보면 축구 경기는 뒤쪽 스크린에서 되고 앞에 투명 스크린 하나 더 있어서 이런 스탯들이 나와주는 스크린 하나 더 있는데 유튜브에서 조금 Here is another shot of this beautiful display. 찾아보시고요. 이게 뭐 삼성이 나왔는데 요건 아까 삼성 거 보셨겠지만 이 OLED 기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린의 형태를 엄청 늘릴 수 있어요. OLED 기술은 반도체 공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원장 사이즈에 어쨌든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 아마 한 2, 3년 안에는 못 사실 겁니다. 그래서 워낙 비싸서 수율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OLED는 수율이 안 나와서 그리고 마이크로 LED는 이게 많이 찍는다고 가격이 싸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립 공정에서 코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이 팹 짓는 데다가 한 것들은 디프리시에이션이 까지면 많이 팔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LCD TV, OLED TV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많이 싸주면 내가 살 때 가격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마이크로 LED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이게 다 조립 공정 기술이어서. 헬스케어도 사실 AI가 붙어서 진단을 조금 더 미리 쉽게 해볼 수 있는 것. 사실 대부분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본 게 이게 얼마나 정확도를 가진 애큐러시를 물어보면 잘 얘기하는 데가 90% 초반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의사한테 90% 초반의 기술을 갖고 돈 받아 먹으면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측정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만성 질환 매번 제일 대표적으로 당뇨병 측정하러 매번 가볼 수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수술 후에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호르몬 특히나 관련된 여성 질환 같은 경우에 좀 적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 데이터 양이나 이제 처리 역량들이 올라가다 보면 훨씬 더 확도도 좋아지겠지만 일단은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이나 뭐 그런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젠가부터 사라진 메타버스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면 산업용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오프라인에 있는 환경과 똑같은 데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뭐 제조를 혁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뭐 또 하나는 XR 장비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중국 애들이 좀 늦게 움직이긴 했는데 가전 업체들이 스마트 글래스라던가 이 AR 머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중국 애들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사실 애플도 최근에 이제 워낙 이 AR 머신에 대한 것들의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완전히 없어졌냐 하면 또 쟤네들은 어디서 자기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기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빅 블러핑, 빅 블러라고 해서 막 다 섞어놓고 다 얘기를 하는데 또 CES가 엄청 블러핑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라스베가스 그 뭐였죠? 테슬라가 지하로 주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뭐 이 LVCC 안에서도 이동을 하고 밖에 이제 호텔로 가는 것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타자마자 물어봤어요. 이거 오토파일럿이냐? 아니다. 예. 사실 그 통로가 그 터널이 너무 좁아서 사실 오토파일럿을 키면 계속 센서가 뭔가 느낄 만큼 좁은 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냥 보면 뭐 그 테슬라가 600억을 들어서 라스베가스 지하에 테슬라 전용의 터널을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자율주행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왜 운전사들이 직접 다 운전하는 거였고 뭐 그것도 하나의 큰 블러핑이고 아까 AI가 사실은 everywhere인데 nowhere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그 텔레콤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더 버지라는 언론사에서 저렇게 캐치를 땄어요. CES에서 모든 것은 AI인데 아닌 거나 없는 거에도 다 AI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뭐 AI for all이라고 얘기했던 삼성도 갤럭시 S24 CES에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언팩에서 갖고 왔어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렌스 같은 경우에 차량용 인공지능에서 내가 AI를 이렇게까지 필요 없으면 되게 제한된 작은 이제 뭐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몰 랭귀지 모델들을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뭐그 부착형 AI 지원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600불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뭐냐 그러면 LAM이래요. LAM이 뭐냐? LLM에서 A가 랭귀지가 아니고 액션이다. 그래서 그거 뭐 해주는데 여기다 그냥 얘기하면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예약도 해주고 뭘 해준다. 스마트폰 꺼내서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워낙 마케팅 텀으로 많이 쓰니까 모든 데 갖다 붙여도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24년에 모든 게 AI를 중심으로 움직였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다면 뭐 이게 다 그냥 블러핑으로 끝날 거냐 얘기하면 아마도 뭐 24년이 원년으로 사실은 생성형 AI가 제품에 적용되고 인베드되고 뭐 온칩으로 얹혀주고 하는 것들은 시작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스톡되다 보니까 레벨 3를 넘어간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 기술 갖고 적용하는 데가 엄청 많아지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UAM은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 같고 뭐 로보택시나 PBB 정도는 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이 아까 디스플레이가 사실 저는 최근에 본 가장 큰 혁신들이 나왔는데 그 예전에 나왔던 롤러블 보셨죠? LG에서 나온 거. LG 시그니처. 그게 출시 가격 1억 6천이었어. 65인치가. 쟤는 수율 생각하면 아마 와이어리스로 한 대 사시려면 한 뭐 제 생각에 한 5억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그나마 트랜스페런트 OLED는 이게 반도체처럼 팹 공정이기 때문에 그 팹 투자가 들어간 이 아몰타이제이션 디프리시에이션이 빠지면 엄청 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 돈 많으신 분들이 트랜스페런트 OLED 엄청 사면 나는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 LED는 재료비랑 조립 공정 비용이거든요. 이건 앞에서 많이 사면 가격이 떨어진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 우리 집 테레비가 될까라는 것들은 사실은 또 엄청 큰 블러핑이긴 해요. 그래서 뭐 블러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다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말씀보다는 CES 특성상 훨씬 더 퓨처리스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를 풀어내는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그 SKT에서 연락 주신 게 저희가 그 카카오톡에 뭐 매주 뭐 내지는 토픽들이 있을 때마다 카드 뉴스를 올리거든요. 저희 이제 그 2월에는 이제 뭐 오늘 강의 드린 내용도 뭐 줄여서 한번 올릴 거고 MWC 이야기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바로 켜고 QR 코드를 찍어주시고 저희가 그 뭐 CS에서 또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웨스트 홀에 스카이박스를 만들어서 미팅 공간들도 만들어 드리고 뭐 네트워킹 이벤트도 하고 저희가 컨퍼런스 세션을 직접 열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거 할 때 보면 이제 그 아마 링크트인 라이브로 할 건데 그 매일 아침에 그 날의 키노트랑 그 날의 뭐 아이템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VIP 투어도 이제 뭐 다는 못 돌아다니지만 한 10개 정도 사이트를 돌아서 하고요. 뭐 다른 거는 사실은 뭐 하시기 힘들더라도 그냥 어쨌든 SKT는 좋은 회사라서 무슨 사내 공모 이런 거 하시면 뭐 MWC나 CS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스 오시면 사실 여기 한 10만 명이 동시에 점심을 먹으려면 점심 먹는데 햄버거 하나 사는데 1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제 이름 팔고 오시면 내년에 예, 그 음료수랑 예, 간식은 공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번에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내지는 관련된 분이 오시면 저희 이제 큰 뭐 부스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라이브도 하고 있고 하니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같이 잘 엮어보겠습니다. 네.